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화와 정신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화와 정신의학인데요. 전번 시간에 신화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신화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신의학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정신의학과 신화, 그리고 정신분석이나 분석 심리에서는 신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 정신의학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정신의학과 신화, 정신분석, 분석 심리학에서 어떻게 이제 신화를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화의 우선 정신분석적인 접근인데요. 20세기 초에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정신의학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정신탐구에 새로운 길을 열고 심층 심리학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화와 예술, 종교현상 이런 게 이제 무의식 탐구하는 데 유용한 도구자 열쇠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신화라는 게 억압된 무의식의 소망이 의식에 상징적으로 재현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의해서 억압된 내용이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전체적인 발생 과정으로 봐서는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의 사고의 발달 과정과 인류가 처음 생겨서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발달되어 과정을 비슷한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원시인들의 사고방식이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꿈, 환자들의 증상, 예술 작품,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구조가 다 비슷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프로이드가 써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환상이나 꿈의 모티브가 신화적인 모티브하고 일치가 된다, 이런 건데, 그 공통적인 점이 근친상간적인 주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신화에서 이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 아버지를 거세를 하고,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삼킨다든지, 그리고 또 제우스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게 이제 유아기의 아동의 부모에 대한 성적 소원에서 기인하는 거하고 비슷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이제 분석 심리학은 유흥의 심리학을 분석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1916년도에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개념은 프로이드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 무의식에 대한 그 태도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프로이드인 경우는 개인 무의식만 존재하는데, 유흥의 심리학에서는 집단 무의식을 원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화 같은 건 이 집단 무의식에 속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본능적인 것과 원형이 집단 무의식을 이루는 실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이걸 이제 집단 무의식 원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한 태도가 프로이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학과 분석 심리학에서 양쪽 다 신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 다시피 정신분석학에서는 개인 무의식만 존재하죠. 분석 심리학에서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의식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게 억압이 되고, 그게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신화, 꿈, 예술 작품, 문학 작품이 유래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자체는 억압이 돼야 될 본능적인 원천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런 면이 있는데, 분석 심리학에서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고, 거꾸로 무의식이 워낙 존재하고, 그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집단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의식을 낳고 기르는 거대한 존재, 고도의 정신적인, 우주적, 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집단 무의식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프로이드가 처음 그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무의식에 대한 태도는 정신분석학과 분석심리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정신과에서 시작은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든 신이죠, 그죠? 인간을 만든 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마지막 순간에 아테네 여신이 푸지케 나비를 보내가지고 호흡이 시작되는, 이게 이제 인간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상당히 인간의 편에 서서 늘 인간을 도와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 인간이 그 신들을 잘 모시질 않고 자기들 그냥 멋대로 살고 이러니까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불을 빼앗아 가버리죠. 근데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태양으로 가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전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이유가 이 푸지케가 나비라는 뜻인데, 나비를 보내가지고 호흡을 열었다. 이래서는 호흡이라는 뜻으로 쓰고, 호흡이 시작됨으로써 혼이 열렸다. 그래서 영혼이란 의미로도 쓰죠. 그러니까 이제 나비, 호흡, 영혼 세 가지 의미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야기라고 하는 게 사이키아트리죠, 그죠? 푸지케 플러스 이아트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비, 영혼, 호흡 여기에서 과 이름을 따와가지고 사이키아트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야기라고 하는 게 원래 신화에서 유래된 이름이니까 정신과에서는 신화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혼을 다룬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훔쳐다 주니까 그 절벽에다 프로메테우스를 묶어버리죠. 묶고 독수리가 계속 간을 파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고통을 주는 거죠. 3,000년 동안 그런 이제 벌을 받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죽이지 못한 이유는 프로메테우스가 예언을 하거든요. 미리 아는 신 이런 뜻이죠, 프로메테우스가. 그러니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이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그걸 알려주면은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쏘아주고 풀어주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였냐 하면 그때 이제 제우스가 테티스하고 상당히 이게 사랑 관계가 있었는데 테티스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에비를 죽인다. 권력을 빼앗는다 이거죠. 그죠? 이런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테티스를 멀리하면서 테티스를 인간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 인간이 펠레우스예요. 그러니까 그 테티스하고 펠레우스 사이에서 아킬레우스가, 영웅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제우스가 가슴 쓸어 안는다. 자기를 보내버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티스는 신인데 펠레우스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니까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를 완전한 신으로 만들고, 반신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티스가 그 스틱스 강이죠. 강에다가 집어넣고 빼면은 완전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그 아킬레스 텐던 그쪽을 잡고 강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다 신인 겁니다. 이거 약점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건이라고 하는 게 신화에서 나오는 이름이죠, 그죠? 신화에서 나오는 이름이다. 결국 나중에 이제 아킬레우스는 고기에, 인간인 고기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하는 이유가 정신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트로이 전쟁으로 이게 이어지거든요. 트로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테티스를 인간에게 이제 결혼을 보내니까 그 결혼식 주관을 자기가 한 거예요. 제우스 자기가. 그때 이제 그 여러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앨리스라는 그 불화의 여신을 초청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나타나가지고 화가 났죠, 그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황금 사과를 하면서 던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황금 사과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네 나서가지고 자기가 다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우스가 머리가 아팠던 거죠. 누굴 지적하더라도 말썽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네가 선택을 하라. 네가 심판을 하라. 이런 심판권을 넘깁니다. 넘기니까 이제 아프로디테는 자기를 시켜주면은 세계 최고의 미인을 주겠다.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 아테네 여신은 전쟁의 여신이니까 싸움을 하면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선언을 하니까 헬레네,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미녀라고 알려진 헬레네를 납치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인으로 삼게 되죠. 스파르타의 왕비였습니다. 헬레네가.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하고 이 여왕의 납치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화하고 역사가 이제 막 겹쳐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스파르타가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케네 왕도 연합을 해서 아가멤논이죠. 아가멤논이 전쟁터로 가는데 그 부인이 클리타임네스트라예요. 부인이. 근데 전쟁터로 나간 사이에 바람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이기토스하고 불륜에 빠져가지고 전쟁터에 돌아온 아가멤논을 살해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오레스테스고 딸이 일렉트라예요. 그러니까 오레스테스하고 일렉트라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가 정보하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갚는다 이래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네스타를 죽이는 이런 게 이제 그 시화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일렉트라 컴플렉스하고 오레스테스 컴플렉스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하고 가깝게 되고 어머니를 적대감을 갖는 이런 경우고,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딸이 아빠하고 가까워지고 엄마에게 적대감을 갖는 이런 걸 이제 저렇게, 나중에 이제 에디푸스 컴플렉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되게 이렇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렉트라를 그 정부가 가난한 농부하고 결혼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크게 되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되죠, 그죠? 갚게 되는데 정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살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를 죽인 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추방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레스테스가 심판을 받게 됐는데 배심원들이 동수가 됐어요. 동수가 됐는데 재판장 아테네가 오레스테스에게 편을 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무죄로 선언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이런 주제가 이겁니다. 신화와 정신이학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델포이 신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경기가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는 경고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분석이나 분석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치료자가 자기를 아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구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폴로 신전, 델포이 신전은 원래 아폴로 신전이 있던 데였습니다. 여기 이제 온팔루스인데요. 제우스가 독수리를 동서로 이렇게 보냈더니 만난 장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독수리가 만난 자리에 세계의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온팔로스, 움빌리쿠스라는 그 배꼽이라는 게 여기서 어원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나소스 산입니다. 델포에 있는 산인데 홍수가 완전히 세상을 덮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산이 이 파라나소스 산, 그게 델포에 있습니다. 경기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에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가 신탁을 받았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이런 신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를 피하고 가지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됐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탁이 생각이 나니까 아들을 팔 다리를 묶어가지고 깊은 산에다 버리게 되죠. 그죠? 버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양치기가 발견을 하고 아이를 그 옆나라죠. 코린트. 옆나라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양치기가 보니까 발이 부어 있어요. 묶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디푸스라는 게 원뜻은 발이 부은 아이 이런 뜻이죠. 발이 부었다는 뜻이죠. 에디가 부은이거든요. 푸스가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발이 부은 아이. 원뜻은 발이 부은 아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 코린토의 왕이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웁니다. 키우는데 이제 크면서 오이디푸스가 자꾸 자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델포의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서 너는 장차 아비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하게 된다. 이런 신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안 가고 다른 나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코린토로 안 가고 테베로 갔는데 사실은 테베가 자기 나라잖아요. 그죠? 자기가 거기서 버림을 받았으니까. 가다가 삼거리에서 노인을 만나는데 만나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살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왕이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요. 테베의 왕이 신탁을 받으러 왔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스핑크스를 만나가지고 스핑크스의 그 수수께끼 다리가 날 때는 4개, 2개, 3개. 그 뭐냐, 인간이죠. 그죠? 그 수수께끼 알아맞히고 이제 테베로 가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역병이 돌아가지고 도저히 이게 잡히질 않아요.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가를 만나서 대책을 강구를 하니까 예언가가 그 노인의 살해범을 잡아야 해결이 된다는 이런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가는 알죠. 그 범인이 누구라는 걸. 근데 이제 에디푸스가 끝까지 그 범인을 찾아내니까 결국 그 범인이 자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비하고 살았으니까 왕비가 어머니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카스테 그 어머니자 부인이었죠. 그죠? 부인은 자살을 하고 에디푸스는 어머니 가슴에서 부인 가슴에서 브로치를 떼내가지고 자기 눈을 지르고 그리고 봉사가 돼가지고 일생을 떠돌다가 죽게 된다는 이게 이제 소포클레스가 쓴 에디푸스 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에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마지막 안티코네가 지금 그림은 봉사가 된 에디푸스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안티코네를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모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디푸스가 죽고 나니까 두 아들이 서로 갈등을 하면서 이제 막 싸우게 되고 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그걸 알고 에디푸스가 너희들이 싸우면은 결국 둘 다 죽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줬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싸우다가 둘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그 장례식 중에 차남에 대해서는 그 삼촌이 그 장례식을 명예롭게 해줬는데 장남에 대해서는 싸우는 걸로 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티고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이래서 이제 감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제 거기에서 자살하고 다 자살하게 되는 이런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그 신화를 보고는 이게 이제 누구의 마음속에나 있는 공통적인 요소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컴플렉스로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그 분석 심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되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 3살부터 6살까지를 오이디푸스기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겪어야 되는 시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대성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동성의 부모에 대해서 경쟁심을 갖는 거 이렇게 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실로 봤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아마 이게 꼭 신화뿐 아니라 프로이드 자신이 자기의 분석을 하면서 아마 그런 요소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화와 매치가 되니까 학설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환자를 보면서도 유사한 케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아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게 에디푸스고, 딸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걸 일렉트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같이 쓰기도 합니다. 저렇게 이제 구별하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댑 컴플렉스는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은 발달을 하면서 저절로 이제 해소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부모가 부재하다거나 부모가 인격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그 에디푸스 그 이전에 구강기, 항문기의 발달 과제가 미흡했던 경우는 적절하게 해소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동성애, 성도차증, 불감증, 그 다음에 계속신경증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런 그 에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거기서 어머니로 나타나는 게 개인적인 어머니가 아니고 아주 신화적인 어머니, 모성신을 의미를 하고 아주 창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서의 모성을 나타내는, 다산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뭐 해석하는 그 태도가 너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제거한다는 건 새로운 신세대가 등장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교체가 되는 시기에는 집단 무의식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디푸스 왕에서 나타나는 스핑크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스핑크스의 질문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전체성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이제 분석 심리하고 정신 분석은 신화에 대한 태도는 이제 전혀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결합한다는 것도 이게 모성신하고의 결합을 나타내고, 결국은 집단 무의식하고의 접촉을 나타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 심리학에서는 그런 모성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런 거고, 원래의 자기의 전체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모성과의 결합,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기 눈을 찌르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고,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의식하고 대면을 하게 되니까 자해한 증후가 나타나는, 이런 걸로 나타난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그림도 소경이 된 에디푸스를 안티고네가 돌보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